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은 그 헌법의 본질, 그다음에 그 헌법의 해석 및 합헌적 법률의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헌법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헌법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세 가지 시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너무나 추상적인 논의가 많아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헌법 문제를 해석하는데 큰 도움은 못 될 겁니다. 특히나 이런 헌법의 본질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각, 즉 법실중주의와 결단주의, 통합과정론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그 독일에서 나온 그런 대표적인 논쟁으로서 영미법 개통이나 또 같은 대륙법 개통이면서도 이 프랑스와 같은 나라에서는 별로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구체적인 헌법 문제를 상세하게 또는 구체적인 헌법 문제를 그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은 안 돼도 헌법의 그 핵심적인 그런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이념형적으로 우리한테 제시해 주기 때문에 이건 기본권론이라든지 또는 구체적으로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논의를 다룬다든지 하는데 상당히 그 시사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간단하게나마 이런 헌법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각, 오늘날에는 헌법학자들은 이런 세 가지 시각 중에서 어느 한 가지 관점만을 고집해서 그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그런 장점을 많이 흡수해서 사실 혼합된 그런 견해를 가지고 그 구체적인 헌법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논의인 만큼 좀 되도록이면은 좀 짧고 또는 그리고 좀 사례를 좀 많이 하려고 하지만은 그 진도상 그렇게 상세한 설명을 못 드리는 것을 그 양해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헌법의 해석도 일반 법률과는 다른 차원에서 전개가 되고 있지만은 이 법률과 다른 그런 독특한 헌법의 그런 규범 구조적인 특성상 헌법 해석에 관한 그런 견해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한정합헌이나 한정위원회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합헌적 법률 해석 또는 헌법 합치적 해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헌법의 본질 그랬을 때는 우선 첫 번째로는 그 독일에서 발전된 그런 19세 독일에서 19세기에 발전된 그런 철학상의 그런 실증주의에서 비롯돼서 법학에 있어서는 그 법실중주의라는 그런 이론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 19세기의 그런 철학적 실증주의는 자연과학의 비약적인 발전에 근거합니다. 자연과학은 눈에 보이고 검증이 가능한 것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다시 현실 세계에 이제 적용을 한 학문인데 이 자연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검증이 가능한 학문만이 학문이라고 여기게 되는 태도가 상당히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법학에서 검증이 가능한 게 뭔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읽을 수 있고 검증이 가능한 이 헌법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통일적인 헌법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에서는 헌법 제1조가 뭐고 2조가 뭐고 그 헌법에 규정된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검증이 가능한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형이상학이나 법학에 있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법론,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타당한 법, 지금 현재의 헌법의 정당성에 근거를 줄 수 있는 이런 자연법론과 같은 경우는 학문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검증이 가능한 실정법, 즉 구체적으로 한 시기에 만들어져서 구체적으로 한 국가에 적용이 되고 있는 실정법, 이것만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은 거죠. 사실은 법대에서 이 일반적으로 배우는 그 대상은 대한민국에서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실정법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실정법 외에 뭐 예를 들어서 법사회학이나 법철학이라든가 하는 그런 또는 법정책학과 같은 경우를 배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헌법, 민법, 형법, 상법 이런 지적재산권법 이런 것들은 다 대한민국에서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실정법들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의 실정법이 타당한지 아닌지 이런 거에들을 묻기보다는 실정법을 해석 적용하려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법을 해석 적용하는 그런 법기술자만 양성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학에서는 이런 실정법만을 해석 적용할 뿐만 아니라 되도록이면 실정법상에 문제가 있다면은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되겠죠. 이런 19세기의 그런 철학상의 그런 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은 법실증주의는 오로지 실정법만을 연구 대상으로 했고 모든 자연법론을 배격했습니다. 특히나 법학에 대해서 그런 윤리적, 정치적, 사회학적인 그런 요소를 다 제거하고 순수 규범적인 측면에서만 실정법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문구의 법조문의 문구에 집착하는 그런 해석이 주된 그런 법학의 해석 방법이었죠. 특히나 이런 법실중주의 대표적인 주자로서 그런 한스 켈즌과 같은 학자는 자기의 학문을 순수하게 철학적 또는 윤리적, 사회학적 태도에서 배격하고 순수하게 그런 규범적인 요소로만 법학을 연구한다고 해서 순수법학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순수법학에서는 헌법의 본질이 바로 규범성 내지는 강제성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에 따르면은 만약에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없다면 당연히 종교의 자유가 없는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이런 헌법에 없는 이 자연법과 같은 자연법론과 같은 경우를 빌려와서 이런 천부적인 인권이라든지 기본권이 이런 견해는 배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관적 공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본권을 오늘날 특히 국가에 대한 개인의 그런 권리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법실중주에서는 이런 기본권이 없는 헌법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헌법전에 만약에 기본권이 없다든가 또는 헌법전에 그런 군주제도를 취하고 있어도 그 군주제도에 충실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면은 그것으로서 법학자의 임무는 다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죠. 이런 법실중주의 견해에 따라 견해는 현실적으로 힘에 의한 정치, 힘에 의한 법학, 힘에 의한 그런 기본권론이 가능하게 되니까 국민의 그런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보장이 없어도 국가 통치 질서에 관한 그런 기본 규범이라면 그것이 헌법이고, 그 다음에 헌법전에 그런 기본권론이 없다 하더라도 헌법은 가능하다, 헌법학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는 오늘날 그런 민주주의 시대에 별로 현재의 기본권관을 잘 설명해 주지는 못했지만은 법학에 있어서 특히 규범성을 강조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예견 가능한 해석을 강조했다는 점이 이 견해의 특징입니다. 사실상 오늘날 그런 헌법학자든 또는 실무에서 활동하는 법조인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의 그런 조항에 초점을 두고 예견 가능성이 있게 조항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가장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법실중주의에서는 옐리네크와 같은 사람은 그런 현실에서부터 규범력을 이끌어내기도 하면서 국민이 가지는 그런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지위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특히 소극적인 지위, 적극적인 지위, 수동적 지위, 능동적 지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는데, 이런 분류 방식은 오늘날에도 소극적인 지위는 자유권을, 적극적인 지위는 사회적 기본권을, 수동적인 지위는 국민의 의무로,
그다음에 능동적인 지위는 참정권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방식으로 현재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지 옐리네크와 다른 것은 옐리네크는 국가를 전제로 해서 이런 국민의 지위를 전개시킨 반면에 현대 헌법학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국가의 목적이기 때문에 국민 자체가 권리의 주체라고 하는 점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옐리네크의 이론과 좀 차이점이 나는 것이죠. 기본권을 국가에 대한 그런 천부적인 권리로 승화시킨 이런 견해는 법실중주의가 아니라 결단주의의 산물입니다. 특히 칼 슈미트와 같은 학자는 자연권을 배격했었던 법실중주의와는 달리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이 국민의 모든 사람은 초국가적인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그 하늘로 부여받은 천부적인 그런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천부인권설을 주장한 학자입니다. 이 법실중주의와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옐리네크는 특히 자신의 그런 그 기본권을 자신의 헌법 제정자가 내린 결단의 산물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 슈미트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의 제정자가 내린 그런 결단의 산물로서 특히 그 결단은 국가의 형태라든가 종류라든가 국가와 국민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내린 결단의 산물이기 때문에 헌법을 해석한다 하더라도 헌법 제정자가 그 당시에 어떠한 의도로 그 헌법을 만들었는지, 소위 제정 당시에 헌법 제정자의 의도에 초점을 두고 헌법을 해석합니다. 칼 슈미트의 이런 그 천부적인 인권에 기한 그런 그 헌법과는 이렇게 헌법 제정자가 내린 결단의 산물이라고 해서 결단주의라고 얘기하지만 그 본질은 그 자유권 중심의 그런 그 기본권관에 있습니다. 국가 이전부터 인간은 자유스럽다라고 한다면 양심의 자유라든가 종교의 자유라든가 집회의 자유와 같은 경우 또는 이 신체의 자유와 같은 경우는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국민이 누리는 천부적인 권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존립 목적은 이러한 천부적인 자유권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 슈미트의 이런 견해는 그 당시에 국가 중심주의적인 그런 헌법관에서부터 탈피하고 자유권 중심의 그런 그 헌법관을 만들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미트는 이런 자유권 중심의 기본권관을 이제 전개시키면서도 헌법 중에서 특히 기본권 편에서 그 당시에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전을 보면서 기본권에서 자유권과 다른 요소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기본권과는 다른 그런 제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제도, 복수정당제도, 상속제도, 혼인제도와 같은 것을 이제 제도 보장이라고 보고 자유권은 최대한의 보장이 목적인 반면에 제도 보장은 입법자가 그 제도를 폐지해서는 아니 되는 그러나 폐지해서는 아니 되니까 최소한의 보장이 돼 입법자는 그러한 제도를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다 하면서 기본권과 제도 보장을 분류해 놨습니다. 슈미트의 이런 그 초국가적인 그런 그 자유권론 그리고 기본권과 제도 보장의 분리는 오늘날에도 상당한 정도로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지 슈미트의 그런 견해는 오늘날 그 헌법 이론으로서는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이 초국가적인 권리를 자유권 중심으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 사회적인 기본권이나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국가 그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참정권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2차적인 기본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즉 사회적 기본권이나 이 참정권과 같은 경우는 국가 성립 이전의 초국가적인 그런 기본권이 아니라 국가가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국가에 의하여 비로소 만들어진 권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권은 초국가적인 권리로서 국가가 이러한 자유권을 제한할 때는 항상 한계가 있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적 기본권이나 참정권과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제한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현대 기본권에서는 자유권 못지않게 사회적 기본권이나 참정권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슈미트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슈미트의 이 그 헌법의 본질은 그 헌법 제정자가 내린 결단의 산물이라고 하는 이런 결단주의는 우리 헌법학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 특히 이 기본권 중에서도 우리 헌법 37조 2항을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하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말아라라는 것은 이 자유권은 초국가적인 권리로서 국가가 이러한 자유권을 제한할 때는 항상 한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슈미트의 그런 견해가 우리 헌법에 상당히 그 영향을 미쳤다고 우리가 그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슈미트의 그런 결단주의가 그 기본권을 이제는 단순하게 국민은 이런 통치의 객체가 아니라 국민은 권리의 주체다라는데 이 초점을 두면서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을 확립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로를 끼쳤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비슷한 시기에 그 견해를 전개한 학자 중에서는 이런 슈미트 외에 그 루돌프 스멘트라고 하는 독일의 그런 통합 과정론 또는 동화적 통합 이론이라고 하죠. 지금은 정년 퇴임을 하셨지만은 특히 그 연세대학교의 허영 교수님이나 고려대학교의 계열 교수님이 이러한 동화적 통합 이론을 그 적극적으로 개진한 대표적인 학자분들입니다. 동화적 통합 이론에 따르면은 그 국가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이 하나의 그런 정치적인 공동체로 동화되어가고 통합되어가는 과정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멘트의 동화적 통합 이론은 이 그 독일의 그런 철학자인 헤겔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국가는 끊임없이 변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즉 현재의 대한민국은 1년 전의 대한민국과는 전혀 다릅니다. 구성 인원이나 경제 규모라든가 또는 지정학적으로도 약간씩 달라졌죠. 영토도 지금은 10만 평방킬로미터로 좀 늘어났고요. 정치적인 그 국가기관도 이 국가 대통령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했을 때는 항상 이렇게 고정적인 요소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동화적 통합 이론에서는 끊임없이 변해가는 그런 요소로 보는 겁니다. 그런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구성원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하고 하면서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유지되는 것은 바로 그 동화적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인 기본 질서가 헌법이라는 거죠. 그 헌법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바로 헌법 내에는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핵심적인 가치는 바로 기본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그 분열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이렇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런 기본권이야말로 서로 다투고 싸운다 하더라도 그러한 기본권이 보장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도 공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기본권이 중요한 만큼이나 타인의 기본권도 중요하고, 이런 기본권으로 드러나는 핵심적인 가치는 개인과 국가 상호 간에도 적용돼야 되겠지만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인 상호 간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스멘트는 그 동아적 통합 이론을 전개하면서 결단주의와는 달리 한 개인의 차원에서 기본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기본권을 파악했습니다. 즉 전체 거시적인 차원에서 본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선거일에 선거를 투표를 하러 가지만은 그런 나의 그런 선거권은 내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그리고 비밀스럽고 직접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는다라는 것은 나의 주관적 공권인 기본권을 행사하지만 그런 기본권 행사를 통해서 우리는 국가기관이 달라집니다.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 그리고 어떤 후보를 국회의원 중에서 누구로 어떠한 정당의 후보를 뽑을 것인지 이것은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형성이 되는 거죠. 즉 선거권은 개인의 차원에서는 하나의 권리 행사지만 전체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민주주의를 형성하는 헌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 중에 하나인 민주주의를 형성한다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헌법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그런 기본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스멘트와나 슈미트는 그 기본권 보장이야말로 국가의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는 서로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결단주의에서는 주관적 권리라는 차원에만 초점을 둔 반면에 통합과정론에서는 주관적 권리이자 객관적 질서 또는 객관적 가치 질서라고 하는 기본권의 양면성이 드러나고 오늘날 헌법재판소나 모든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에서 정년퇴직하신 김철수 교수님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런 결단주의자로서 천부적인 그런 기본권관을 전개하고 계시기 때문에 양면성 이론을 부인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그런 많은 헌법학자들과 그런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양면성 이론을 또는 기본권의 이중적 내용을 긍정하는 그런 견해를 펼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직업의 자유라는 게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직업의 자유를 통해서 이런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직업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이자 객관적 질서를 형성한다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자유롭게 말하고 발표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댓글을 다는 것은 언론 출판의 자유의 행사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민주적인 의사 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 권력에 영향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형성한다는 즉 기본권의 이런 두 가지 측면을 설명한 학자가 바로 스멘티이고 오늘날 이런 기본권의 그런 이중적 내용은 상당히 널리 많이 퍼져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이제 이 동아적 통합 과정에서도 이제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소위 기본권의 행사를 통해서 객관적 질서를 형성하고 기본권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가치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도대체 그 가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는 데 있어서는 일률적으로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당신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요? 라고 한다면은 견해가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가장 행복하게 최상의 가치로 보고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이나 또는 그런 부를 축적하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여기고 있듯이 헌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다. 그러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도 개인의 자율성에 초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그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결국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객관적인 가치인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 것인지 사실 불분명합니다. 얼마 전에 네 번째로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은 여기서도 이런 헌법
얘기하는 그런 객관적인 가치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량한 성풍속의 보호라는 것은 하나의 객관적인 가치인데, 그렇다면 그런 선량한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론 간통행위는 부도덕한 행위지만은 그러면 그 자체도 하나의 기본권의 행사라고 보고 있거든요. 즉 성적인 자기결정권도 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나오는 기본권의 한 내용이라고 본다면, 주관적인 공권이 객관적인 질서에 의해서, 가치 질서에 의해서 제한당하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그런 가치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만약에 건강이야말로 핵심적인 가치다라고 본다면, 그런 가치를 중요시하게 여긴다면 술이나 담배를 국가가 금지해도 이거는 허용되는 거 아니냐. 미국의 그런 미국 헌법이 1920년에 소위 금주법을 만들어서 세계 최초로 헌법에서 술을 제조, 매매 또는 소비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그러나 그 뒤에 다시 이 금주법 조항을 폐지하고 말았죠. 실효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아적 통합 이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객관적인 가치는 자칫 잘못하면은 국가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만들어진 가치일 수 있고, 그것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여지도 있지 않느냐 하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그런 헌법관, 즉 헌법의 규범적인 측면, 헌법의 정당성은 묻지 않고 오로지 헌법전에 쓰여진 그런 객관적인 내용만을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견해와, 헌법이라는 것은 그런 개인의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범으로서 국민이 내린 결단의 산물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결단주의, 그리고 헌법은 이런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그런 기본권을 보장하는 수단이고, 여기에서 국가는 끊임없이 변해가는 그런 통합 과정 속에 있다. 그러면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를 강조하면서 기본권의 양면성을 주장하는 이런 통합 과정론은 헌법을 바라보는 중요한 그런 세 가지 시각 중에 하나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 가지 시각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을 지금의 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규범성, 그리고 헌법 제정자의 결단, 그리고 객관적인 가치, 이런 측면들이 다 같이 헌법의 그런 요소를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헌법을 해석할 때 어떠한 측면을 더 강조할 것인가에 따라서 현실적인 헌법 분쟁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는 독일에서 고유한 견해이기도 하지만은 단순하게 논쟁을 위한 논쟁에 그치는 게 아니라 헌법의 그런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세 가지 요소가 다시 현대 헌법학에서는 서로 어우러져서 발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헌법의 그런 헌법관과 함께 두 번째 오늘 강의 중에 강의할 내용은 헌법의 해석인데, 헌법의 해석은 헌법관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고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상세하게는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은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합헌적 법률 해석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헌법 해석의 그런 한 기법이기 때문에 특히 합헌적 법률 해석 또는 헌법 합치적 해석을 초점을 두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헌법의 해석이 제기된 사안은 만약에 이게 헌법이 법률과 똑같은 규범이라면 헌법의 해석은 법률의 해석과 같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이런 법률의 해석에서 전통적으로 고전적인 견해 중에 하나가
소위 법률의 문구, 문법적인 해석, 그리고 논리적, 체계적 해석, 목적론적인 해석, 역사적인 해석, 이러한 그 해석 방법이 전통적인 방법인데, 이런 사비니가 얘기했었던 법률의 해석과는 달리 헌법은 우리가 첫 시간에도 봤지만은 헌법은 그 자체가 정치 규범적이고 조직 규범적이고 그리고 국가를 창설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헌법전 내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통치 질서의 그런 기본법이기 때문에 헌법의 해석에서는 이렇게 그 법률의 해석과는 다른 기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헌법의 해석의 그런 독자성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헌법 해석에서 전통적인 그런 해석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체계적인 그런 해석 방법으로서 또는 체계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독일의 그런 사비니에가 얘기한 해석법학의 그 근거를 두고, 일반적으로 이런 해석법학은 법 규범과 그리고 그 규범을 적용해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사실, 이것을 대비해서 규범의 일반적인 의미를 해석을 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사실을 그 규범 내용에 포섭하는 이런 포섭 모델을 전개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법규범의 내용은 우선 첫 번째로 문법적인 해석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것을 문법적인 해석을 문구 해석 또는 물리 해석이라고 하는데, 헌법 조문의 해석은 우선 헌법 조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와 그 문장의 문법적인 구조에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가령 예를 들면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면 기본권의 주체로서 국민이 바로 양심의 자유의 주체구나. 그러면 양심이란 말은 어떠한 말인가? 그러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단어로서 일반 그런 동물들은 이 양심을 가지지 못하는 게 바로 양심의 핵심이다. 그러면 양심 중에서는 양심적 집행거부권을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헌법 차원에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했을 때 이런 문법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물론 이걸 나중에 기본권론에서 더 이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서 이런 해석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개되는지는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가장 이 문법적인 해석은 일반 헌법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가장 해석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선 우리가 성문헌법을 둔 이유도 성문헌법에 담고 있는 그런 기본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런 국가 권력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문구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성문헌법에 담고 있는 내용은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를 도외시할 수 없게끔 만든 게 바로 이 성문헌법의 그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법적인 해석만 갖고는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그 다음의 해석 방법으로서는 그런 논리적, 체계적인 해석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적, 체계적인 해석은 문장 구조뿐만 아니라 그 조항과 다른 조항의 관계, 또는 일문과 이문의 관계, 이런 관계를 토대로 해서 헌법 조항 상호 간의 그런 논리적 체계적인 그런 의미를 분명히 하여서 헌법전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헌법 제12조에는 신체의 자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율하고 있지만, 이 신체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12조 1항부터 해서 그 다음 조항에 연결되어 있고, 13조에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과 또는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또는 죄형법정주의, 이런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해석하는 데는 12조뿐만 아니라 13조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는 국회에서의 헌법 41조의 국회의원은 자유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되지만은 또 다른 조항을 본다면은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아무리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공무단위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 한계는 4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 해석과 같은 경우에는 해석의 방법에 따라서 확장 해석이나 물론 해석이나 반대 해석과 같은 경우도 가능하죠. 그러나 이것이 항상 그 일목요연하게 전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국무총리를 임명한다. 그렇다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국무총리 서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반대 해석을 한다면은 국무총리 서리 임명은 국회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지만은 물론 해석과 같은 경우에 의하면 국무총리를 임명하는데 국회의 동의를 얻듯이 이거는 국무총리 서리라는 제도는 헌법에도 없으니까 서리 임명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법적인 해석, 논리적 해석 또는 체계적인 해석 외에도 해석의 방법으로 그 헌법 규범이 지향하는 목적, 예를 들어서 기본권 보장이라든가 또는 기본권 보장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그런 가치,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이 존재한다든가 이렇게 목적론적인 해석도 이 헌법 해석의 하나의 그런 고전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헌법 해석은 법률과 헌법 구조가 같다는 의미에서 전개가 된 이론이고요. 이 헌법 해석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그런 견해로서 소위 기능적 해석 방법, 기능적 접근 방법이 이제 전개된 거죠.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칼 슈미트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을 헌법 제정자가 내린 결단의 산물이라고 보니까 헌법을 해석하는데도 헌법 제정자가 헌법 제정 회의에서 발언하는 그런 내용, 회의록 등이 헌법 해석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돼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결단주의적인 이런 헌법관과는 달리 이에 비해서 통합 과정론적인 그런 헌법관에서는 헌법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해가는 그런 국가 현상 속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핵심적인 그런 가치를 찾아서 그것을 실현시켜서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 이렇게 통합과정론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합과정론을 또 비판하는 학자 중에서는 그거는 기본권 보장의 목적이 아니라 사회 통합을 위한 그런 해석 방법이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전체주의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의 해석에서도 이런 헌법 제정자의 결단 또는 사회 통합 내지는 그런 국민이 공감하는 그런 가치를 촉진시키는 그런 해석 방법 이런 식으로 헌법의 해석의 독자성을 펼치는 견해도 있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국가 권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헌법을 해석하자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성매매자를 처벌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성매매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선량한 성풍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실제로는 성을 매입한 사람이나 성을 판 사람들이나 자율적인 만약에 의사에 기했다면은 국가가 뭐더라 형벌권을 발동을 할 것이냐 오히려 이것은 기본권 제한 아니냐 하는 반론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구의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그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성매매를 규제는 하기는 하지만은 이를 아예 금지시키는 나라는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것을 만약에 헌법의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은 선량한 성풍속을 위해서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런 성매매를 강요하는 이런 그 업주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 공통된 견해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런 강요된 상황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을 팔고 구입하는 그런 현상이라면은 일정하게 규제만 가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이 오히려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 선량한 성풍속이라고 하는 이런 객관적인 가치를 너무 강조한 견해는 아니냐? 이런 이론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헌법의 그런 기능적인 접근 방법에서도 볼 수 있듯이 헌법 해석은 다양하게 일어나질 수는 있지만 헌법 해석의 가장 중요한 그런 지침으로서는 역시 헌법의 통일성과 이 규범 조화적 또는 실제적 조화의 원칙이 중요하다라는 점에서는 또 헌법재판소나 또는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 헌법의 조항은 하나하나가 독립돼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조항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따라서 헌법의 하나의 조항과 다른 조항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면서 그 조항 하나하나는 상호간의 그런 양자택일의 관계는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법의 조항 모두가 서로 유기적으로 조화스럽게 해석하면서 그 조문 하나하나가 스스로의 규범적인 효력을 최대한으로 드러낼 수 있게끔 해석하는 게 가장 헌법 해석의 지침이 되는 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가 논란도 많았지만은 헌법 제3조에 그 대한민국의 영토는 그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북한 지역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북한은 미수복 지역이고 북한은 독립된 국가로 보지 않습니다. 반국가 단체인 것이죠. 이에 비해서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을 추구한다고 해서 무력통일이 아니라 평화통일을 추구한다고 해서 이런 평화통일 원칙에 따르면은 북한은 평화통일을 완수하기 위한 그런 협상의 대상자, 협력의 대상자로 이게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 3조와 4조는 서로 상반된, 서로 모순된 그런 조항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헌법재판소도 얘기하고 있듯이 이 헌법 제3조와 4조는 북한의 그런 이중적인 지위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대상자, 협력자이기도 하지만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 한은 북한은 반국가 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존립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 제3조와 4조와의 측면에서도 보지만은 헌법의 조항은 하나의 조항은 다른 조항과 연결되어 있으나 그 조항 상호 간에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조화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헌법의 그 해석에는 예를 들어서 기능적 적정성, 즉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능적 적정성의 원칙이라든가 또는 사회의 그런 안정적인 헌법이 사회를 안정하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다든지 헌법의 조항이 가장 그 최대한으로 규범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석해야 된다든지 이런 해석의 원칙을 담고 있지만은 그것은 그 강의 안만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헌법 해석에서 우리가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문제로 드러나는 게 합헌적 법률 해석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법률이 여러 갈래로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그리고 그 여러 갈래로 해석이 가능한데 거기에 위헌적인 요소와 합헌적인 요소가 같이 갖고 있다면은 되도록이면 합헌적인 요소를 존립시키고 위헌적인 요소를 배제하려고 하는 해석의 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은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과 한정위헌 결정이 그 전형적인 적용 사례입니다. 가령 그 동아일보사가 잘못된 보도를 해서 탤런트 김모양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탤런트 김모양이 소송을 제기해서 동아일보사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손해배상 외에 그런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서 사죄 광고를 해달라고 청구를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안입니다. 동아일보사로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사죄 광고를 하기에는 너무 버거워서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그 명예를 회복하기에 적절한 처분 가운데는 사죄 광고를 포함시킨다고 해석하는 한은 이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서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냈습니다. 즉, 그 명예를 훼손한 자는 그 명예를 회복하기에 적절한 그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적절한 처분 가운데 다양한 그런 처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든지 정정 보도를 했다든지 다양한 견해가 그 처분이 있을 수 있는데 마치 본인이 정말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듯이 정말 저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 자체는 마음속에서의 우러나오는 그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양심과는 다른 마치 진정으로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광고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심의 자유에 비춰보았을 때 이런 그 적절한 처분 가운데는 사죄 광고를 포함시킨다고 해석하는 한은 위헌이다. 또는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 단체를 찬양 선정 고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했더니 이거는 소위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해서 반국가 단체를 찬양 선전 고무한 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갖고 대한민국의 정책을 건전하게 비판하면서 또는 북한의 주장에도 일면 타당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를 바라보면서 정책을 좀 한번 시정해 보자 이런 학문적 또는 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신봉하면서도 그 건전한 그런 그 건전하게 그 통일을 주장하는 그런 견해를 펼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견해까지 다 반국가 단체로 반국가 단체를 찬양 선정 고무하는 활동으로 해석해서 처벌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국가 단체를 찬양 선전 고무하는 활동 중에서는 이거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고 단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려고 하는 목적 하에서 반국가 단체를 찬양 선전 고무하는 자를 처벌한다. 이렇게 좁게 해석한다면은 이거는 합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합헌적 법률 해석입니다. 이런 합헌적 법률 해석은 그 근거는 우선 입법권을 존중하고 특히나 중요한 게 조약과 같은 경우를 쉽게 위헌무효한다면 국가 간의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합헌적 법률 해석은 국가 간의 신뢰를 보호하고 그리고 헌법과 법률 사이에서는 헌법이 최고 규범이지만은 그래서 하위 규범은 되도록이면 헌법의 범위 내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의 그런 요소는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법질서의 통일성 이런 점에서 그 합헌적 법률 해석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헌적 법률 해석은 그러나 이 합헌적 법률 해석은 법조항의 문구 또는 법조항의 목적 자체를 벗어나서 해석을 한다면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하면서 오히려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법문구적 또는 법조항의 그런 법률의 그 목적적인 한계를 벗어나는 해석을 해서는 곤란하다. 특히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하면서도 그 해석의 결과 오히려 그 헌법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해석이면은 특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합헌적 법률 해석의 가장 중요한 그런 한계는 법문구적, 목적적인 한계 또는 이 헌법 수용적인 한계를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이런 합헌적 법률 해석의 구체적인 그런 적용을 본다면은 한정합헌이라든가 한정유형 결정을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고요. 헌법 불합치 결정과 같은 경우에는 합헌적 법률 해석의 결과라기보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은 그 법률이 위헌이다. 단지 법적인 공백 상태가 있거나 오히려 위헌 무효하면은 기본권이 더 침해될 수 있고 하는 그런 사유를 들어서 잠정적으로 효력을 유지시키면서 앞으로 입법자가 법을 개정하라고 하는 취지로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결정은 합헌적 법률 해석의 결과라기보다는 하나의 규범 통제의 유형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 원칙적으로는 법률 해석이지만 그러나 그 법률을 해석하면서 헌법 정신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소위 규범에 대한 통제적인 그런 요소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합헌이나 한정유형 결정 자체는 이거는 모든 국가기관이 존중해야 되는,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한정합헌 한정유형 결정을 내렸다면 그것은 당연히 기속력을 가지고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는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원도 존중을 해야 됩니다. 한때 법원에서는 한정합헌 한정유형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헌법재판소의 견해와는 다른 그런 판결을 내려서 헌법재판소가 예외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한 그런 예외적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헌적 법률 해석도 즉 한정합헌 한정유형 결정도 법원을 기속한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